사교육비 얼마나 지출하고 계세요? 아이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점점점 거대하게 올라갑니다. 저희 아이가 중3이 되면서 수학 과외를 시작했는데 한 과목 1시간 반 하는데 30만 원.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수학만 하는데도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36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그때는 72만 원이 지출이 될 텐데요.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 어떻게 잘들 버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겨우 이제 한 과목 시작했는데도 허거걱 싶은데요.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국어도 영어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지출이 일어난 것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교육비 정말 어렵게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나만 안 시킬 수 없어서 지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사교육비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70만 원 정도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그 사교육비를 다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많아집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해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사교육비 차이가 또 엄청 난다고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서울에서는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성적이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서 수능, 대입과 연결이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사교육비 포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것만큼 사교육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사교육 정책 토론회가 제 첫 번째로 열렸는데 거기서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가 과연 가계를 휘청거릴 만큼 아이들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고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이 두 가지가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매일 하루 1시간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월에 30시간이 되겠죠. 100만 원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뭐야 싶으실 텐데요. 자, 초등학생은 어떨까요? 초등학생은 사교육, 자기주도 학습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오차 범위 안으로 커지면서 조금씩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놀랍게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을 비교해 봤더니 사교육으로 국영수 고등학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사교육 없이는 안 되는데 저도 중3인데 이제 사교육에 발을 들였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학원 없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생각을 뒤엎는 연구 결과죠. 고등학생이 될수록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죽기 살기로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사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적에 따라서 또 사교육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간이 있습니다. 사교육은요, 초등학교 중하위권 30에서 80% 학생, 중학교 하위권 20%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의 중하위권 30에서 10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30% 이상의 성적이라면 사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최상위권에 있는 10%, 20%에 있는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도움을 받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중학교에서 하위 20%가 아니고 상위의 80% 안에 들어간다면 또 역으로 사교육이 그렇게 많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느 급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이 영향을 주고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마냥 시킬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정말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여기서는 방과후 학교 참여 시간 증가가
사교육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조사에서요. 중위권 학생이 중학교에서 30에서 60%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 혹은 중학교에서 중간 정도 가는 학생에게는 사교육보다 오히려 방과후 학교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을 모집해 보면 정말 거의 안 와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잘 따라하기 힘든 하위권 친구들만 방과후 학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학생 모집을 하기도 어려운데요. 무조건 사교육만 활용할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현명하게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기주도 학습은요, 초, 중, 고교생의 목표의식을 매우 뚜렷하게 만듭니다. 자존감과 창의적인 성격에도 교육적인 효과가 도드라진다고 해요. 반면에 사교육은요, 초중고생의 교우관계나 자존감, 창의적 성격, 목표의식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실현하고 발견하고 성취해낸 아이들이 오히려 사교육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에서는 공부 방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선택하는 시기죠. 그래서 나한테 사교육이 적정한지 혹은 자기주도 학습이 도움이 되는지 방과후 학교가 도움이 되는지를 다 겪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고등학교에서 힘을 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상태를 알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능한 목표를 하나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내가 이번에는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볼 때 수학이 몇 점이었는데 최소 80점 이상 맞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그 목표를 이뤄가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를 이뤄가는 연습을 하고요. 그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수학에서 80점을 맞겠다, 90점을 맞겠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한 달 전부터 시험 범위를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여러 번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시험 문제를 몇 번 풀어보는 게 좋겠다. 기출해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는 게 좋겠다 등등 자기 목표에 맞는 수업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입니다. 너무 긴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아직 기말고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해도 이 공부한 효과가 진짜 기말고사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를 짧게 끊어서 이번에 문제집에서 몇 문제 맞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시험 기간이 가까워 오면 시험 문제를 목표로 해서 단기적인 목표들을 자꾸 이뤄내는 그런 성취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취 경험이 쌓여서 되네, 이 방법이 나한테 통하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에 맞게 짧게 끊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필요합니다.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을 플래너를 통해서 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계획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루에 혼공 시간을 몇 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과목당 시간을 얼마만큼 배치를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해가는 성취감을 매일 느끼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을 당장 그만두는 게 두렵고 혼자 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학원에 다녀와서라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익히는데 하나를 배운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단어를 배우는데 1시간 수업을 듣고 왔으면 그 나머지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갔다 와서 학원 숙제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참 부족하죠. 그래서 어쩌면 사교육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자기 혼자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주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정기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정 안 된다 싶으면 주말에라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확보한 시간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짧게 쪼갠 내용들을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학습 공간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흔히 뭐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서 헤드셋,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멀티플레이가 안 됩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껌을 씹으면서 책을 본다 그러면요, 그 효과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가지를 멀티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두 개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과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뭐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네, 다른 행동을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기적으로 내가 세운 플래너의 학습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안 된 부분은 주말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빈 시간에 보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비인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실력을 늘려가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보장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믿어주는 겁니다. 네가 과연 그 플래너를 세워서 할 수 있을까? 한 번에는 못하죠.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계획을 세웠지만 한 번만에 그 계획을 다 이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심삼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벌써 15일 동안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착착착 다 해낼 것이다 라고 믿지 마시고요. 그 습관을 들이는 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의 실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에 가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고하게 잡아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사교육의 효과, 과연 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낼 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하니까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경우 딱 잡아서 올려줄 때 사용하지만 긴 시간 호흡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연습하면 정말 필요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에 힘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